그리고 이제 오늘 보겠지만 용역이 있는 거고, 용역과 재화의 구분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어떤 부가세에서 이슈가 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은 재화냐 용역이냐 구분하는 거예요. 어, 이때 올해 이제 시험 문제 잠깐 이따 말씀드릴 텐데, 그때도 재화인지 용역인지 구분이 안 된 사람하고 된 사람 큰 차이가 있는 거야, 실제. 왜냐면 무림이 15점인데 우리 학생들이 잘 못하는 학생, 이 15점이 이게 무슨, 뭘 15점에 한 두 페이지 써야 되거든요. 두 페이지 쓸 게 뭐가 있느냐? 많거든요. 많은데 재화랑 용의 공급을 먼저 시작을 하지 않으면 그게 분량이 안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 자, 그러면 오늘 구체적으로 이제 시행령에 보면 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 지금 공급을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시험 문제가 이제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그런 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공급의 유형이 있을 거 아니야, 유형. 그 유형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그 구성된 유형에서 예외가 뭐냐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자, 조문을 같이 한번 보면 시행령 18조에 보면 재화의 공급의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법 9조 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유형을 보니까 첫 번째가 현금 판매 등이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조문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볼 수 있는 단어는 뭘까요? 키워드, 키워드. 키워드? 그렇지, 매매 계약이지, 매매. 그래서 첫 번째는 매매에 따른 공급이 있다라는 거야, 매매. 매매가 뭔지는 이제 민법에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양도 양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양도인, 양수인, 매도인, 매수인이 있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매매는 일반적으로 핵심이 뭘까요? 그래, 양도 양수인이 있는 것까지는 알겠어. 근데 매매라고 하면은 지금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이게 기초적인 법률 지식인데 이 얘기를 잘 알고 계셔야지 지방세든 다른 세법에는 뭘 잘 할 수 있는 거야. 매매는 교환과 비교돼요. 가장 크게 보면. 그러면 힌트는 다 줬어. 그럼 매매와 교환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그 대가를 금전으로 수령하냐 이거죠. 매매 핵심은 대가가 금전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야. 금전으로. 다만 이 앞에 있는 내용들이 결국은 다 금전으로 이루어지는데 결제 조건에 따른 차이가 있는 거죠. 혹은 조건이 뭐가 걸렸는지가 다른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결제 조건과 관련된 거고 뒤에는 매매 조건과 관련된 거죠. 각종 조건이 붙은 매매 계약이 있다라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나중에 우리 공부하시면 어디랑 연결이 되는 거야? 장기 할부 판매 이런 것들은 공급 시기 등과 상당히 연관이 있겠죠. 그러니까 먼저 법조문에서 다 이렇게 정의해 두고 가는 거야. 그리고 조건부 또는 기한 후 판매, 위탁 판매 등 그 밖에 매매가 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가공 계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고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 계약했다는 게 있다. 두 번째 아주 중요한 게 가공 계약이네요. 그래서 칠판을 그대로 보셔도 되고 세무회계딩 9페이지에 있는 내용도 일치하는 건데요. 한번 볼게요. 자, 어떤 사람이, 어떤 자가 가공이라는 걸 하는 거야. 가공. 가공이 뭐냐?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는 내가 만든 게 아닌 거야. 다른 누군가가 만들었고 나는 그것을 가공이라는 걸 하는 거지. 가공. 그렇죠? 그럼 이렇게 가공을 해서 누군가에게 넘겨요. 그럼 그 넘길 때 내가 제공하는 게 용역의 공급이냐 아니면 재화의 공급이냐가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기가 부담을 했어.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즉 자신이 부담을 했다는 얘기는 자신이 책임을 지고 사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는 뭐가 되냐면 제조 가공이 되는 거야. 이제는 제조 가공이 되기 때문에 주요 제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했다라면 그때는 공급이 재화의 공급이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런데 주요 제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그것은 재화가 아니라 용역이 된다는 거죠. 용역. 시키는 일 해줬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구조만 보면 되게 단순해요. 내가 어디서 사와서 그냥 판 거죠. 그럼 나는 제조가공업자가 되고 이제는 재화를 공급한 게 돼. 근데 누군가 나에게 물건을 줬죠. 그리고 그 물건을 다시 완성시켜서 갖다 준 거지. 그렇다면 이 가공은 용역이 된다. 이게 대원칙인데 현실에서 이제 어려운 게 요게 되는 거지. 아주 중요한 내용이야. 지금부터 한 내용은. 자, 보면 A라는 애가 있고 B라는 애가 있어요. 그럼 A가 물건을 여기다 던져줘. 원부자재를 던져줘요. 원자재. 원재료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것을 완성을 시켜주는 거지. 가공해서. 그런 다음에 이걸 다시 누구에게 갖다 주는 거야? A에게 갖다 준다고요. 백 해주는 거죠. 백. 그럼 사실은 이 거래 때문에 이 조문이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완성품을 갖다 준다고. 완성품. 그러면 B의 지금 공급이 재화의 공급이냐 용역의 공급이냐가 핵심 사안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 뭐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재화를 배우고 있는 거죠. 그러면 B가 이 원재료를 A로부터 샀다라면 구입했다라면 주요 자재의 전부 일부를 자기가 부담한 게 돼요. 근데 이걸 사지 않았어. 그렇다면 부담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주요 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 그 일부라는 건 이런 거야. 원단 같은 걸 내가 받아서 그렇죠? 주요 자재 일부를 부담했어. 근데 이 주요 자재 중에 뭐 실도 있을 거고 뭐 염색하는 그런 연료도 뭐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건 내가 부담할 수 있기 때문에 일부도 있는 거고. 그래서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했다라면 그것은 재화의 공급이 되고 주요 자재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용역의 공급이 된다. 실무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요. 위에 있는 걸 유상사급이라고 불러. 위에 있는 걸 유상사급. 아래에 있는 걸 무상사급 이렇게 불러. 실무용어예요. 실무용어. 그래서 유상사급은 재화의 공급이 되고 무상사급은 용역의 공급이 돼요. 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 자, 무슨 차이가 있느냐? 첫 번째는 공급가액이 달라요. 공급가액은 얘는 매입과 매출이 있는 거야. 매입세 공제 받고 매출세액이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A가 공급할 때도 재화의 공급이 되는 거야, 이건. 의미 이해하시겠죠? A가 B에게 이 원재료 주는 것도 재화의 공급이 돼요. 응? 그런데 이 부담하지 않는 용역은 A가 B에게 넘기는 건 자기 물건의 이동에 불과해. 소유권을 이전한 바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A는 공급이 없어. 의미 굉장히 중요한 거야, 이게. 여러분 상상도 못하겠지만 이 논리가 작년에 롯데 회사 이름 이건 대부분 있는 거니까 세븐일레븐 편의점에서도 이게 어마어마한 이슈가 있었어. 세수가 뭐 1000억 이상 움직였던 건데 어쨌든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A가 지금 부담하지 않게 되는 경우는 A는 공급이 없는 거야. 그리고 B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수수료만 가공임만 공급이 있는 거야. 용역. 자기가 받은 수수료만.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된다 이거야. 또 공급 시기도 달라지죠.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공급 시기가 훨씬 더 많이 나왔어 지금까지. 공급 시기가 왜 달라지냐? 재화의 경우엔 공급 시기가 일반적으로 인도한 때죠. 그러니까 얘가 완성시켜서 A에게 실제로 인도한 날이 공급 시기가 돼. 재화라면. 그렇지만 용역이라면 어떻게 되느냐면 용역은 영무 제공의 완료일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도 전에 먼저 완성만 시켰어도 공급 시기가 되는 거야.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 공급 시기를 보면 얘는 인도일이 되는 거고 공급 시기 얘는 완료일이 되는 거야. 혹은 완성일이 되는 거죠. 공급 시기. 이해하시겠죠? 이게 사실 회계학에서도 되게 중요한 문제가 많아요. 이게 실무에서 회계학에서도 약 10년 전쯤에 아주 10년도 훨씬 넘었지.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있었는데 한 방에 매출이 반 이하로 쪼그라든 사건이 있어. 사급을 다 받는단 말이야. 현대자동차가 있고 현대자동차 하청업체야. 얘네들은 매출을 총액으로 잡았다고. 총액으로. 이해하시겠죠? 현대자동차에서 가져와서 이거 넘기는 거 총액으로 잡았는데 회계학은 이거하고 완전 달라. 회계학은 법률을 좀 많이 안 보고 경제적 실질을 많이 보잖아. 그래서 실제 회계학의 사건은 얘가 돈을 줬어. 하지만 회계학은 되게 까다롭게 보는 게 재화의 위험과 효익이 다 이전되는가를 보거든. 그래서 원재료를 얘가 샀어도 유상으로 샀어도 이 원재료를 지 마음대로 써서 다른 데다 팔 수 있어야지만 진짜 재화의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거든. 근데 현대자동차에서 무슨 부품 받아가지고 얘네들이 GM에다 팔면 이거 끝나는 거죠, 얘네들. 그렇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렇게 넘겼는데도 매출을 순액으로 잡으라고 그래야 됐다고. 그래서 회계학 배우면 순액 매출, 총액 매출 배우잖아요. 그로스하고 넷 메소드가 있다고. 그래서 얘네들이 총액으로 매출을 잡았어. 실제 뭐에 해당됐는데 여기에 해당됐는데 회계학에서. 그렇지만 금융감독원에서 다 죽였지 다. 그래서 다 뭐 담당 회계사들 막 징계 받고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간에 니네는 아무리 부가세는 이렇게 할지 몰라도 회계학은 네 마음대로 재화의 위험과 효익이 이전되지 않았으니까 매출은 순액 잡아라. 그렇죠. 회사는 매출을 뻥튀기 하고 싶은 생각이 되게 많아. 일반적으로 총액으로 다 잡고 싶어 해. 그러나 그렇게 안 된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게 가공과 관련된 내용이고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업 중에 하나만큼은 무조건 용역으로 보는 업이 있어. 그게 뭐냐면 건설업이 되는 거야. 건설업. 건설업이라는 건요. 이게 전문 건설업이 있고 종합 건설업이라는 게 있어. 종합 건설업은 면허가 달라. 그래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고 전체 다 할 수 있는 거야. 이제 전문 건설업이면 엘리베이터 설치업 뭐 이런 거 있어. 엘리베이터 이렇게 해주는 거 있잖아요. 그 설치업 같은 경우. 근데 이게 이건 너무 어려운 거라. 뭐 엘리베이터 설치업이 재화의 공급이냐 또 용역의 공급이냐 이슈는 많아 또. 쉽지가 않아 세상이. 샤시만 이렇게 설치해 준 애들이 있어. 걔네들은 주요 자재 전부 일부를 부담했던 나발이건 다 필요 없어. 무조건 용역이야. 건설업은 우리 법에선. 그렇지 않으면 너무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아서 약간 특례처럼 해준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건설업으로 보고 있다. 그래서 2번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상대방으로부터 인도받은 재화를 가공하여 새로운 재화를 만드는 가공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는 것이다. 근데 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주요 자재 전부 일부를 부담하지 않았다라면 그죠? 그건 용역의 공급이 된다는 것과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자, 세 번째는 교환계약입니다. 교환계약. 그럼 매매하고 교환은 다른 거죠? 교환은 그 대가가 금전 이외인 거죠. 금전 외 대가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 대가라는 게 한마디로 바꾸면 반대급부예요. 반대급부. 그래서 그 반대급부로 제공하는 게 금전 이외의 것이 교환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교환에서의 핵심은 뭐냐면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가액이 무엇이냐가 가장 큰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부가세법상 공급 가액은 금전으로 받으면 내가 금전 그 받은 금전이 공급 가액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교환의 경우엔 내가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 금전 외 대가를 받으면 제공한 재화나 용역의 시가가 공급가액이 된다는 거죠.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은 취득원가주의야. 내가 받은 거 위주야. 소득, 인컴. 하지만 부가세는 소비세이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소비하는 것이 부가세 공급가액이 돼요. 왜? 담세자가 다른 거죠. 담세자가. 자, 이제 네 번째 내용을 보면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 나오네. 경매 수용 현물 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법률상 원인입니다. 네 번째는 결국 1, 2, 3번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거를 여기다가 갖다 넣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 주로 경매나 수용과 현물 출자가 많이 다르다는 거지. 일단 첫 번째. 경매나 수용은요. 뭐가 현물 출자와 다를까를 요 조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경매나 수용과 현물 출자는 조금 달라. 좀 다르거든. 뭐가 다른 것 같아? 생긴 게 그렇게 안 생겨도 공부 잘하네. 법률상. 경매나 수용은 법률상 원인인 거야. 법률상 원인. 자,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 해보는가? 법률상 원인이라는 말이 있어. 법률상 원인. 우리가 계약상 원인이라는 말이 있는 거고 법률상 원인이라는 말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법률 행위라는 말이 있는 거고 법률의 원인에 따른 이런 표현이 있어 또. 즉 나의 의사와는 크게 관계없이 어떤 소유권 이전 행위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어요. 지금 하는 얘기는 여러분 나중에 2차 시험 볼 때 무슨 취득세나 뭐 이런 쪽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야. 그럼 법률상 원인에 의한 거는 그냥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야. 법률에 의해서. 나의 의사하고는 상관없어. 그 대표적인 게 경매나 수용이야. 특히 수용이 완전히 법률에 의해서야. 내가 뭐 그 땅 뺏기고 싶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 내 그 건물 뭐 철거하고 싶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뺏기는 걸 얘기하는 거지. 나머지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그게 좀 차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우리 법에 보니까 놀랍게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경매나 수용도 원칙이 뭐예요? 원칙이 재화의 공급인 거죠. 근데 예외로 우리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것들이 몇 개 있을 뿐이죠. 뒤에 있는 거잖아. 우리 기본 강의를 했어요. 자, 그래서 원칙이 경매나 수용도 원칙이 재화의 공급인 거야. 재화의 공급이 아닌 게 아닌 거야. 지금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5번 몰라도 돼. 이거는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어. 근데 뭐 대충 보니까 제일 중요한 말은 임치된 임차물을 국내로 다시 반입한다고 돼 있지. 그러니까 임치물의 반환이 수반되는 거야. 5번 같은 거 신경 안 써도 돼. 4번까지만 잘 신경 쓰셔도 돼.